반갑습니다. 개념과 문제의 확실한 연결, 강승의 수능 완성 윤리,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은 독일의 이상주의로 넘어갑니다. 독일의 이상주의 하면 칸트와 헤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칸트는 칸트대로, 헤겔은 헤겔대로 필수 예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강의 듣다 보시니까 아시겠죠?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는지 분석을 정확히 해본 다음에 방향을 제대로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칸트와 헤겔이 나오긴 나오겠는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선생님과 오늘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시려면 어느 부분 준비하시느냐? 자, 교재는요. 88쪽부터 95쪽의 내용 중에서 칸트와 헤겔만 갑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들으시다 보니까 개념을 더 정확히 알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25강, 26강 선생님이 칸트, 헤겔 각각 한 강씩 강의를 했었거든요. 역시 10강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이 워낙 중요하고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바로 핵심 개념 짚어보도록 할게요. 칸트와 헤겔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짚어볼 내용이 뭔가라고 봤을 때 오늘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따라오면서 필기하면서 머릿속으로 연상하면서 혹은 입으로 말하면서 꼭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래요. 칸트라는 사람을 주제로 문제를 만들었을 때요. 크게 주제를 두 가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식론과 두 번째는 도덕론. 그러니까 칸트라는 철학자가 인간의 인식 문제 그리고 도덕의 문제 두 가지를 크게 분류해서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식론의 문제에 관해서는요. 뭐 결론만 얘기하죠. 선험적 종합 판단. 선생님이 수능 특강을 칸트를 한 강으로 갔던 이유가 이런 개념 다 설명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혹시 궁금한 학생은 칸트 강의 가셔서 선험적 종합 판단 설명한 부분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도덕론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할 얘기인데요. 미리 언급을 드리자면 선생님이 지금까지의 문제를 수능뿐만 아니라 모의 평가까지 다 봤을 때요. 칸트를 소재로 잡았을 때 난이도가 꽤 어려워진다라고 가면 여기까지 가요. 선택지도. 그런데 칸트에게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많이 노출된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도덕론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 포인트만 잡아보자. 그럼 뭐겠어요? 정언명령. 이거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언명령. 이게 뭔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포인트만 잡아서. 자,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도덕 법칙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보편 타당성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보편 타당성의 법칙. 그리고 이것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명령에 의한다면 인간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때 행위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의무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까탈스러워요.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현실에 적용시키기가. 동기와 의무를 훨씬 더 중시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술술술술 온 것 같죠? 근데 사실 하나하나가 다 칸트에게선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공부하는 법 보여드렸죠? 칸트만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안 되죠. 이것과 대비되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공부하세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해봅시다. 정언명령에 반대되는 개념이 가언명령이죠. 그러면 칸트가 생각했을 때 가언명령에 해당되는 것은 이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따르는 거죠? 바로
경향성을 따르는 겁니다. 동물들도 갖고 있는 것, 예를 들어 감정과 같은 것을 따르는 걸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율적인 도덕 법칙을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 칸트의 입장에서 타율적으로 만들어낸 것, 그래서 내가 행동한 것이 어떤 법을 따르기 위해서, 규칙이나 규율을 따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리고 상대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 즉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칸트의 입장에 의해서 본다면 도덕적인 행동에서 멀어지는 것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갖고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에 흰색, 노란색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 구도를 가지고 보시면 칸트 문제 하나 만들 때 칸트에 부합되는 정답, 오답의 요소가 여기서 다 걸린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지난 시간에 공리주의 그 수업 잘 들으신 학생은 공리주의 공부하면서 칸트까지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칸트 공부할 때 공리주의의 범주를 여기에다가 넣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에 감정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 누구죠? 주정주의? 흉 같은 사람도 흉 문제 만들 때도 칸트 선택지 잘 넣고요. 칸트 문제 만들 때도 흉 선택지 잘 넣어요. 이런 식의 구도가 돌고 돕니다. 자, 꼭 알아두세요.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칸트에게서 중요한 얘기 다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더 보태서 칸트에게서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나 단어 나온다 그러면 요거 꼭 나와요. 실천 이성과 선의지. 고마운 문제들은 실천의성 선의지라는 단어를 지문 안에 꼭 써줘요. 그래서 칸트인 거 금방 알고 가죠. 자, 칸트 요 정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헤겔로 갈게요. 헤겔 같은 경우에 중요한 핵심 개념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꽤 많아요. 우선 첫 번째로 변증법 꼭 가야죠. 변증법이라고 했을 때는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고 하는 3단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쵸? 변증법 얘기한 다음에 지양. 헤겔의 지문이 꽤 어렵게 간다. 혹은 헤겔 단독 문제로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지양이라는 단어까지 쓰더라고요. 그럼 이 지양의 개념이 뭐냐? 여러분들 정, 반, 합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모순을 안고 있고 그 모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항상 대립이 존재해요. 대립과 모순이 있지만 이 두 대립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고 종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대립과 모순이 사라지지 않고 자신을 유지하면서 종합으로 끝나고 사실 이 종합은 발전의 단계죠. 이해되죠? 네, 이게 바로 지향입니다. 그럼 세 번째 개념 가요. 절대정신. 절대정신, 스스로를 완성시키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정신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절대이성.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스스로를 완성시키는 이성. 자, 절대정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자유. 자유는 왜 썼냐면은요, 헤겔이 봤을 때 뭐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자연의 원칙도 여기에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인류의 역사,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발전해 오잖아요. 그럼 그 발전 단계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한 게 뭐냐? 헤겔의 결론은 자유예요.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다. 자유를 중시해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얘기도 나오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인륜. 두 번째, 연결시켜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했는데 그러한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 공동체가 바로 인륜이라는 공동체다. 인륜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럼 결론. 헤겔이 생각하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대의 인륜 공동체는 국가. 이렇게 갑니다. 자, 되셨어요? 자, 헤겔의 중요한 개념들 얘기했는데 선생님이요, 교실에서도 이 핵심 개념 말해주잖아요. 그럼 되게 딱딱하고 어려워요.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선생님 다시요. 막 받아 적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몇 번 반복하면서 읽어 놓으신 다음에 문제 적용하시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봐봐요. 선생님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시 방향을 잡아드릴 텐데 칸트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출제 가능하고 다른 구도와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헤겔 같은 경우에는요.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도 2번 정도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양상으로 중요하게는 국가라는 주제를 잡아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 감이 딱 올 거예요. 만약 그 패턴을 앞으로도 유지를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핵심 개념 다시 짚어드렸고 만약에 계속 간다면 요건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정도 정리하고 선생님이 가져온 기출자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프린트 한 권 꺼내 넣어 보세요. 자, 문제 봅시다. 2007학년도 4번으로 갑니다. 칸트 문제요. 매해 나와요. 매해 나오는데 그중에 고른 거예요. 다음은 서로 다른 두 윤리사상에 근거한 행위 결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배점도 높게 놨어요. 그리고서 상황이 어떤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 가와 나가 각각 돕는다라는 행위의 모습은 같지만 그 의도는 서로 달라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인간은 행위할 때 항상 보편적인 입장에 서야 하고 항상이라는 말에서 절대적이라는 뉘앙스 느껴지세요? 그리고 보편적, 보편, 타당성의 법칙 유추되세요? 이 정도면 칸트라는 게 느껴져야죠. 더 갈게요. 여기에 확실한 증거를 줘요. 나는 나의 경륜이 보편화될 수 있는지 따져본다. 이건 칸트가 언급한 대표적인 명제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여기까지 힌트를 준 문제다. 그래서 여기는 칸트. 그래도 더 갈게요. 보편 법칙으로 발할 수 없다. 즉 보편 법칙을 중시한다라는 거고요. 나는 곤궁한 처지에 빠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도덕적으로 해야만 하는 옳은 일이다 라고 결론으로 갔대요. 가번이 칸트라는 거 해결했고요. 그럼 나번으로 갈게요. 인간은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의 곤궁함에 대해 고통을 느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봐요.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낀다는 얘기죠. 고통 역시 이 명제에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낀다? 함께 느낀다. 느껴요. 공감하는 거죠. 사회적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공감. 사회적 공감. 그래서 흉으로 갈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곤궁함을 무시하는 것은 나에게 혐오감과 부인의 정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부인함으로써 도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시인의 정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흉의 판단 근거죠. 공공한 처지에 빠진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지 못하다라고 결론에 도달했어요. 각각 칸트와 흉.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칸트 문제를 낼 때 칸트가 의무론 윤리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학자와 엮기가 쉬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쫙 풀어보시면요.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가면 선생님은 정답만 짚어볼게요. 5번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부터 가야 돼요. 5번. 가의 기억은 시대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요구이며 포인트 어디? 절대적 요구. 그래서 칸트가 얘기하는 것은
보편 타당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주의적인 입장에 섭니다. 반면에 나, 휴문이요. 사회적 효용과 관련된 정서, 안전하게 정서라는 말을 써줬어요. 이것 때문에 주정주의라는 단서를 명확하게 하나 주면서도요. 사회적 효용이라는 말에 혹시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있을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회적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시인하고 사회적으로 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감적으로 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효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휴맥에 넣어줄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이렇게 5번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문제는 각각의 구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져온 문제는 이거예요. 작년도 문제예요.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매해 나오거든요. 그래서 7년도 문제 하나, 그리고 요 문제 하나 가져왔는데 발문이 고마운 거예요. 왜 고마운지 아시겠죠? 근대 서양 윤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좀 좁혀져요. 그리고 나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또 3점이에요. 선생님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식론과 도덕론 중에서 도덕론 쪽의 문제를 잡은 거죠. 좀 쉽게 가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경륜에 따르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동시에 절대적, 보편적, 보편 타당성. 그것이 경륜, 나의 경륜을 만든다는 거. 딱 나오죠. 칸트예요. 그럼 여러분들 냄새가 나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은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입장인지 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최선의 결과를 낳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결과를 중시한대요. 그럼 그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설의 입장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상정하는 입장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론적 윤리설 갑니다. 여기에서 가장 유용한 구도는 공리주의와 같은 구도라는 거죠. 반면에 이 구도로 칸트에게 그대로 대입을 시켜볼까요? 칸트는 어때요?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의무, 동기라고 하는 도덕 법칙에 어긋나지 않을 의무와 동기를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삼죠. 의무론적 윤리설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도까지 이 문제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즉 목적론적 윤리설에 대해서 의무론적 윤리설에 있는 칸트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가 구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수업은 지난 시간 공리주의와 연결선상에 있어요. 자, 그럼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5번. 도덕 원리에 대한 존중의심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가 된다. 왜 우리 문제 풀 때 자잘한 스킬 있잖아요. 뭐뭐만이 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칸트에게선 도덕 원리에 관한 건 많이 라고 하는 고집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만큼 까탈스러운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칸트가 생각하는 정언 명령에 의거한 도덕 법칙을 생각하시면 5번이라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질문할게요. 두 문제의 공통점은 뭐예요? 칸트를 물어보되 칸트가 의무론의 입장에 있다라는 개념까지 확장해서 반대편에 있는 목적론적 윤리설에 있는 학자를 다른 반대편으로 낸 구도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과 같은 공리주의 혹은 흉. 됐죠? 칸트는 여기까지만 문제 보여드리고요. 이제 해겔에 관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해겔에 관한 문제는 바로 지난 문제를 가져왔어요. 봐요. 저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문제에서 세 사람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서양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국가에 대해 탐구한다. 스타트부터가 나는 국가를 주제로 잡았음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국가는 자연 상태, 만인 사이의 분쟁, 필요의 산물 상당히 중요해요. 자연 상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고 그래서
국가는 필요에 의해서 계약으로 만들어진 거다. 누구? 홉스. 그럼 답은 여기 국가는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 선의 이데아와 철인 통치 얘기하고 있는 사람 누구? 플라톤. 쉽죠? 그럼 라번가요? 국가는 가족의 원리와 시민사회의 원리를 결합시킨 최고의 인륜 형태다. 인륜이라는 거 나왔고요. 가족, 시민사회, 국가. 정반합 3단계 가죠? 해겔이에요. 한 문제 안에 세 사람을 물어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해겔이라는 주제도 국가라는 주제 안에 넣어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반복적으로 그 경향이 보이고 있는 패턴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정답을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우선 기억번 국가는 개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왜? 필요하니까. 그래서 계약해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기억번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맞는 것이 디귿번이에요. 정의로운 국가는 세 계급의 조화로 이루어지는가? 맞아요. 그러면 니은번 민주정치를 이상적인 형태로 간주하는가? 틀린 이유는 민주정치가 아니라 절대 군주정을 얘기하게 되죠. 그 세세한 부분에서 정답과 오답이 갈리고요. 리을 여기가 해결에 관한 것인데 요거 꼼꼼히 봐야겠죠? 국가를 개인의 자유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가? 뭐가 틀릴 것 같아요? 국가 중시하고 있다는 거 보였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라는 것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수단이라고 하면 내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해겔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 그 자체예요. 그래서 수단이라는 단어보다는 목적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해겔을 정답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겔의 문제는 국가라는 범주 안에서 돌고 도는 패턴이 강하더라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비록 세 문제 보여드렸지만 이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오늘의 깡하게 콕 요점은 바로 이거예요. 우선 각 사상가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단독 문제를 준비하세요. 거기에다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른 사상가와 유사한 그 주제로 엮어서 함께 대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칸트와 해겔을 대비시킨다면 바로 요거예요. 한번 봅시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역사예요. 선생님이 찾아온 거거든요. 2006학년도부터 11학년도 그리고 이번 6월 모평까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칸트가 나왔을 때는 8, 9학년도에는 단독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스피노자, 휴움, 벤담, 공리주의, 스토아와 엮여서 나와요.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스피노자, 스토아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는 뭐겠어요? 이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거. 공통된 주제 보이죠? 반면에 휴움, 벤담, 공리주의로 가면 어때요? 목적론적 윤리설에 있는 대비되는 구도로 간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칸트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옳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입장에 있다라는 그 주제, 이성을 중시한다는 주제, 그리고 또 하나 공리주의 문제 같은 혹은 칸트 문제에서 잘 보이는 유형 중에 하나가 현실 상황에 적용하는 게 의외로 좀 많이 나왔어요.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해겔 2006학년도부터 지금 6월 모평까지 지속적으로 나오죠? 단독으로도 출제가 돼요. 그런데 잘 나오는 대비구도가 플라톤. 세 번이나 플라톤이랑 같이 엮였어. 뭘로? 국가로. 그러다가 이제 더 엮이는 거야. 홉스까지. 국가로. 자, 요렇게 해겔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칸트와 해겔에 대해서 선생님이 깡하게 콕 짚어드렸는데 워낙에 중요한 주제니까 근거까지 선생님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교재 문제로 가야 되겠어요. 자, 교재 문제 테마 대표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잘 푸실 수 있죠?
봐요. 실제 상황에 적응시켜요.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져요. 칸트 문제가. 갑과 을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두 입장이 나오겠네요. 지금 보니까 요지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에 실려 갔는데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부인이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인공호흡 장치를 떼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사람, 갑, 키워드, 뭐? 도덕법칙, 칸트. 을, 최선의 결과. 그럼 여기에는 결과론적 윤리설 혹은 목적론적 윤리설. 대표적으로는 공리주의. 이런 구도로 문제 풀어주시면 가장 유용해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갑에 의하면 부인 A씨 행동은 도덕적인 행동이다 라고 하지 않겠죠. 인간의 생명 자체를 존엄하게 보니까. 갑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행동을 선택해야 된다고 본다. 비용과 편익이라고 하는 공리성을 따진다면 오히려 을에 들어가야죠. 을은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퇴원시키면 안 된다고 본다. 1번 풀었던 맥락대로 갑이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4, 5번 보겠습니다. 을은 환자 본인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행복과 고통의 증감 여부. 봐요. 공리주의 때 말했죠. 개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회라고 하는 두 입장의 쾌가 맞아 떨어지면 그게 옳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리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4번이 맞는 거네요. 맞죠? 그럼 5번 왜 틀렸나 볼까요? 갑과 을은 모두 환자의 생명이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어떠한 경우에도 라고 가면요. 절대론이겠어요? 상대론이겠어요? 절대론이겠죠. 그러면 우선 을에는 해당이 안 돼요. 처음부터 딱. 그리고 환자의 생명 자체, 뭐 그의 존엄성 자체를 따진다면 칸트에게 훨씬 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5번 틀렸어요. 틀린 이유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다시 변형시킨 문제를 볼게요. 빨리 봐도 되겠죠? 갑과 달리 을이 채택하고 있는 행위 원칙. 문제 구도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건데 약속 자체가 중요하다. 거짓말해선 안 된다. 누구? 칸트. 더 길게 써줄 단서도 없어요. 을로 가면 그래 약속을 지킨다. 근데 난 이유가 달라. 이유가 어디 있느냐?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야. 결과. 의무론적 윤리설과 결과론적, 목적론적 윤리설을 대비시켜뒀다. 대표적으로 공리주의를 생각하고 문제 풀면 가장 유용하다. 자, 그럼 을이 채택하고 있는 행위 원칙이라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뭘까요? 그 결과, 유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가장 유용하다라고 4번 말하겠네요. 그쵸?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도덕법칙, 의무의식, 누구? 칸트가 중시하는 거고. 문제 괜찮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부터 수능 실전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92쪽 1번 갑니다. 다음 도덕 원리를 강조하는 윤리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고려하고 있을 때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될 것인지를 물어봐라. 규칙을 만들는데 그 다음으로 당신은 그 규칙이 언제나 모든 사람이 따르도록 요청할 것인지를 물어봐라. 그러면 그 규칙은 우리가 따라야 하고 허용할 만한 것이 된다. 규칙, 법칙을 찾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언제나 모든 사람이. 자, 여기에서 어떤 것을 유추해낼래요? 언제나 모든 사람이. 보편, 타당, 언제나 절대적. 맞아요? 요거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사람, 칸트. 됐죠? 그러면 칸트에 대한 것으로 맞는 걸 찾아내면 되고 오답지는 이 반대에 있는 사람, 목적론적 윤리설, 결과론적 윤리설에 있는 사람이겠지.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사회성원들의 공감, 대표적으로 누구? 흉. 1번 그래서 오답지. 당연하게 나온 구도죠? 그럼 3번 욕구나 경향성의 원리에 따른 행동, 경향성 어때요? 이성의 반대편에 선생님 적어놨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칸트가 비판하는 입장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행위,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 5번. 시대와 장소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거 안 되죠. 절대니까. 그래서 5번도 틀립니다. 그러면 2번. 역지사지의 원칙에 부합해야 도덕적 행동이라고 본다. 이 문제 푸실 때 칸트가 얘기하는 것과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기가 조금 껄끄러운 학생들이 있다면 그 징검다리로 예를 놓으세요. 보편타당. 보편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생각해도 옳고 네 입장에서 생각해도 옳고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을 때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번이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번 정답 찾아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넘어갈까요? 갑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을 비판하고자 할 경우에 가장 타당한 진술은 역시나 이 문제의 대비 구도를 갖고 있겠습니다.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라고 했어요.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인 명령으로서의 도덕 법칙, 칸트. 여러분들 이 문장 상당히 중요해요. 잘 봐두세요. 그 자체가 목적이고 무조건이기 때문에요. 이 반대편에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거. 왜냐면요, 이 조건이나 상황이라고 하는 건 외부적인 것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가게 돼요. 반면에 이것은요, 내 이성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도덕 법칙을 설정하잖아요.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보편 타당하게 절대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번 칸트고요. 1번. 어떤 행위가 쾌락을 증진시킨다 하면 그건 선이다. 쾌락은 선이다. 자, 이렇게 가면 쾌락은 선이다라는 그 명제로 인해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에 두는 윤리설로 갑니다. 그래서 1번 목적론적 윤리설, 결과론적 윤리설 이 구도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1번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 자,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이거는? 미리 벤담에게 비판하는 말. 그렇죠? 상관없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된다. 공리주의의 입장. 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욕구, 감정, 경향성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결과에 두는 것은 도덕적 행위 될 수 없다. 칸트의 입장 맞겠는데요? 나머지 더 볼까?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 흉. 다른 사람의 평가, 이게 틀렸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건 외부적 요소야. 근데 이거는 내 이성에 의해서 자율적 도덕 법칙에 의해서 역지사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법칙을 찾기 때문에 이 평가가 필요 없어요, 사실. 그래서 5번도 빼놓으시면 돼요. 지금까지 나오진 않은 선택지지만 수긍이 되죠. 그래서 보니까 다 목적론적 윤리설에 있는 사람이고, 자, 요게 칸트 입장이네요. 정답 3번. 어때요? 괜찮죠? 자, 그럼 3번 넘어가도 되겠어요? 수능 시점 문제 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익에 호소하는 것은 곧 경향성에 호소하는 것이며 이러한 호소에 근거해서 생겨난 모든 행위는 타율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우리의 이성적인 본성, 외부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이다. 선생님 이거 이렇게 세모 친 거 보니까 처음에 핵심 개념 정리할 때 정언명법의 반대편, 가언명법에 있었던 내용인 거 아시겠죠? 요거는 칸트예요. 이 지문을 해서 쉽게 말하면 칸트가 싫어하는 걸 여기다 쓴 거예요. 칸트 입장인 거죠. 그럼 칸트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나는 의무와 동기다. 맞네요. 경험주의와 실용주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아니요. 이게 목적론적, 결과론적 윤리설이죠. 디귿번. 목적론적 윤리설? 똑같은 얘기야. 니은과 디귿은 똑같은 것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제끼면 얘도 하나 제껴야죠. 리을번. 도덕규범을 객관적, 보편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게 절대론적 윤리설 칸트가 생각하는 정언명법에 의해서
도덕법칙을 정립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역번과 리을번. 그래서 이거는 살짝 격가지 얘기인데 잘 봐요. 문제 보지 말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면 얘랑 얘랑 같은 입장, 얘랑 얘랑 같은 입장에 있어요. 그것만 우선 걸러내고도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4번 문제 넘어가요.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세계사는 이성의 변천사고 인간의 세계사는 자유발전의 과정이다. 설명드렸죠. 누구요? 헤겔이요. 근대 유럽의 이 사상들을 보면은요, 이 사건들을 보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유와 이성이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성적인 국가가 건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전히 중요한 맥락은 이성과 자유예요. 맞죠? 모순과 부정은 역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데 모순, 부정. 그것은 현실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종합의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더 심화된 발전을 한다. 이게 뭐예요? 변증법. 역동적인 성질이라는 게 정반합해서 올라가잖아요. 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서 정반합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종합의 단계 갈 때까지 심화된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지향 이런 개념까지 나올 수 있겠죠? 헤겔 정확히 맞죠? 잘 봐두세요. 자, 헤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관념을 비판하고 사회주의 이론을 정립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간단히 문제를 푸신다면 관념을 비판하고 자체가 틀려요. 왜냐하면 헤겔은 독일 관념론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수능특강에 설명드렸거든요. 이 말 자체가 틀리고요. 여기다가 심화되게 더 가면 관념을 비판했다. 그러면 관념론의 반대 뭐가 있어요? 유물론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사회주의 이론을 정립했다. 이 조합은 누구인 것 같아요? 마르크스를 생각하고 이 선택지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틀려요. 2번. 자유주의적 국가 간 형성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헤겔이 자유를 중시하긴 하지만 자유주의적 국가 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국가 그 자체를 상당히 중시하죠. 그러면 3번으로 갈게요. 윤리의 사회적 역사적 측면보다 개인적 측면에 주목했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헤겔의 입장에서 칸트라는 학자를 봤을 때는 개인적 측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 자신은 사회적 역사적 측면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3번도 틀렸습니다. 4, 5번 갈까요? 가진 자의 지배를 정당해주는 수단이 국가다. 마르크스 이론이잖아요. 빼주고 개인과 보편적인 공동체인 국가는 서로 조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공동체, 인륜 공동체, 그 최대 인류는 국가.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거. 정답 5번으로 가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선택지 중에 조금 새로운 표현이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문제 없이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번 가요. 5번, 6번이 세트 문제인데 지문을 보겠습니다. 국가는 객관적 정신. 여기서부터 해결인 거 아시겠어요? 국가의 성원일 때에만 인간으로서 본래적 기능을 하게 되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고 개인들을 결합하는 것이 국가의 참된 내용이고 뭐다? 목적이다. 필요, 수단 이런 단어를 쓰면 그래서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해겔이고 이런 내용을 보시면 왜 아까 자유주의적 국가관이라는 말, 자유방임이라는 말과 왜 틀린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을을 보니까 아까 선택지에서 사용된 그 구도가 그대로 쓰였는데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해서 만든 인위적인 산물이고 국가는 계급이 철폐되면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국가 소멸론으로 가요. 그럼 누구예요? 마르크스. 갑니다. 문제 5번.
갑과 을은 서양 사상가인데 갑이 을의 입장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의견. 자, 뭘까요? 개인과 국가는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국가 안에서 개인의 자유가 실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해겔은. 국가의 존립 이유는 개인의 자유 보장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유라는 말에 혹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봐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는 필요고 수단이에요. 해겔은 뭐라고요? 목적이라고요. 목적 그 자체. 조심하세요. 2번 틀려요. 3번. 국가가 없으면 개인의 자유도 실현될 수 없다. 그쵸?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빈부격차를 해소할 경우에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빈부격차 해소하라는 얘기 해결이 하지 않죠. 필요 악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도 해결이 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쵸?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6번으로 넘어가 봐요. 갑과 을의 공통된 입장. 요거도 괜찮은데요? 네. 지금 문제가 연기된다라고 하는 게 지문 아니면 문제 구도 같은 건데 해겔과 마르크스의 공통점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선 2번 틀린 건 알겠죠? 방금 앞에 문제에서 해겔은 국가를 필요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선 빼세요. 자, 그럼 나머지 인간은 국가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참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라고 말한 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가요. 누구? 해겔. 그 다음 5번. 인간의 의식과 사유활동을 중심으로 인간의 사회생활을 파악해야 된다. 의식과 사유활동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관념적인 거예요. 이건 관념론이에요. 이걸로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마르크스는 관념론이 아니라 어디예요? 유물론이에요. 따라서 5번 선택지는 마르크스한테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럼 빼줘야 돼요. 공통점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럼 1번. 국가가 변증법적 발전의 최고 단계다. 정반합에 의해서 국가라는 최고 단계로 간다. 라고 하는 건 딱 해겔한테만 맞는 거예요. 이 변증법적이라는 말 때문에 그 마르크스가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과 유물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자신의 이론을 전개해 나가지만 문제 자체가 공통점이라고 하는 커다란 범주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빼주셔야 됩니다. 자, 1번은 해겔에게만 들어가고요. 그럼 맞는 게 뭐냐? 4번을 보세요. 인간 삶의 개인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게 왜 공통분모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해겔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에서 사회와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죠. 국가라는 공동체를 중시해요. 그리고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사회주의 자체도 개인주의의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맥락에 있죠. 그래서 해겔과 마르크스를 공통으로 포함할 수 있는 건 4번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도 자체도 좋고요. 선택지도 하나하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선택지의 내용을 만드는 소스가 여러분들 그 사회사상 맨 처음에 시작하는 파트 중에 개인주의, 집단주의, 유물론, 관념론 그 부분 있죠? 여기서 막힌다는 친구들은 그거 한번 다시 복습해보고 오세요. 꼭요. 자, 그 내용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고득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고득점 문제 첫 번째 거.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윤리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만일 모든 이성적인 존재가 목적 자체라면 우리는 단지 그들을 임의적으로 구별하는 모든 방식을 거부하고 즉 그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물과 같은 지위를 지닌다고 간주하는 등의 모든 방식을 거부하고 모두를 이성적 존재로 대우하여야만 한다. 이거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낯선 지문이에요. 자, 중시하는 것, 이성적 존재가 목적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라고 하는 입장을 아셔야 되는 게 그 인간의 인격, 왜? 이성적 존재거든요. 그것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행위의 명령들을 자신에 대해서도 기꺼이 내려야 한다.
이 말이 나와 있어요.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 그리고 이건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걸 단서로 문제 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 빼고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단서를 잡으세요. 자, 다시 한번.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인격 자체를 목적으로 해라. 그래서 목적의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걸 목적론적 윤리설이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절대 안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칸트라고 했을 때 그의 입장에 맞는 것은 1번 결과, 반대 입장이 있죠. 2번 똑같은 얘기예요. 3번 자신이 양보하더라도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는 행위. 말은 길지만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 자체를 목적에 두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보시면서 뭔가 좋은 말 같지만 이 말이 칸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틀리다면 과감히 빼주셔야 돼요. 자, 뺐어요. 자, 그러면 4, 5번 갈까요? 자신의 욕구에 반하더라도 의무의식에서 우러나온 행위. 이 문장은 어떨까요? 얘는 충분히 조건을 맞추고 있어요. 의무의식이라는 말, 칸트에게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동기와 의무. 그리고 자신의 욕구에 반하더라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경향성, 자신의 쾌, 감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비록 그거 혹은 행복, 칸트가 이것 자체를 추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비록 이것에 반하더라도 이 표현이 좋은 거야. 그렇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의무의식, 도덕 법칙에 맞는 거라면 기꺼이 이걸 따라야 된다라는 입장을 상당히 표현을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번이 맞는 거죠. 그 다음 5번 어려운 상태에 놓인 사람을 목격하고 동정심이 생겨 동행이. 지금 이 얘기를 보면은요. 아까 선생님이 3번 선택지 얘기했을 때랑 같은 맥락이에요. 좋은 말 같죠? 네. 그런데 칸트 입장이 아니면 빼줘야 돼요. 특히나 동정심이라는 건 뭐야? 저 사람이 불쌍해 라는 감정이 있는 거죠. 감정은 칸트가 생각했을 때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경향성의 영역이에요. 이걸 따르면 정언명법이 아니라 가언명법의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5번은 칸트한테 넣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상식에서 생각하는 도덕적인 행동이랑 칸트 입장에서 생각하는 도덕적인 행동은 명확히 구분해서 문제 풀어줘야 되고요. 동정심 같은 거는 슈만트에서 잘 쓰여요. 감정이라는 영역 때문에. 정답 4번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2번 넘어갈게요. 다음은 어느 사상가에 대한 가상대화인데 빈칸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상은 도덕의 정언적 성격, 인간의 존엄성 이념을 잘 표현하고 있다. 칸트 윤리설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목적의 왕국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문제점은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요. 선생님이 까탈스럽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표현이 듣는 사람들한테는 좀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엄격하고 엄숙하고 법칙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얘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얘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구체적인 생활 속에 적용하기가 힘이 들다. 그랬더니 이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요. 칸트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상을 옹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변호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뭘까? 지문이 짧으니까, 선택지 짧으니까 금방금방 갈게요. 공감은 흉한테 가장 많이 써주고요.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볼까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죠. 감정의 영역은 경향성의 영역이죠. 경향성의 영역은 가언명법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칸트가 추구하는 정언명법의 영역과 반대 입장에 있죠. 이런 두 이유로 틀려요. 2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것도 두 가지 이유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는 의미에서 공리주의니까 틀리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같은 맥락을 좀 더 확대시켜 생각해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목적에 두는 윤리설이 될 수 있거든요. 결과론, 목적론. 그래서 또 틀려요.
그럼 3번.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관습에 부합하는. 자, 이것도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사회적 관습이라는 거 따라야 옳을 것 같아요. 하지만 칸트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적 관습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관습? 그럼 타율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의도도 깔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언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키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 관습이 될 수 있으면 모를까. 선후관계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번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빼주셔야 돼요. 상관없으면 빼요. 4번. 어떤 상황에서도 보편타당하게, 보편타당 절대 다 충족하죠? 그럼 4번이네요. 5번은 왜 틀려요? 보편적인 형식보다 경험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전혀 상관없죠? 정답 4번으로 가는 겁니다. 되셨죠? 자, 고득점 문제 4번까지 풀었고, 2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요게 오늘 마지막 문제죠? 가와 나는 모두 어느 서양 사상가의 주장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조심합시다. 이 지문요, 잘 봐두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해결할 때 이게 잘 안 나왔었거든요. 벌써 해결이라고 말했지만 그 이유를 찾아봐 드릴게요. 사물의 운동과 변화는 부정의 부정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발전, 진보한다. 이것을 흔히 부정의 부정법칙이라고 한다. 부정의 부정법칙은 정반합의 과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건 너무 보여주는 단서니까 얘도 빼세요. 그래서 부정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 반정립, 종합. 서로 모순과 대립이 있지만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더 발전된 단계로 간다라고 하는 지향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란 어떤 주장이란 명제를 내세우는 것, 즉 정립을 의미한다. 정반합에 대해서 쭉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안 읽어볼게요. 자, 해겔이라는 거 명확하죠? 여러분들 눈에 익진 않지만 해겔에 대한 좋은 지문이니까 받으시고 나번 갑니다. 윤리적 삶의 발전 단계에는 3가지의 계기 또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발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가와 나는 모두 어느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말했던 변증법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좀 더 높은 단계로 발전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겔에 관해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발문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겔에 관한, 둘 다 해겔에 관한 지문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가보겠습니다. 선택지가 이렇게까지 가려고 문제 구도가 만들어졌겠죠. 위 주장을 펼친 사상가는 이성 중심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어때요? 맞죠? 아까 선생님 관념론이라는 얘기까지 했죠. 가는 마르크스의 사상이 체계화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것도 여러분한테 좀 새로워.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 풀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르크스가 해겔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해서 자신의 사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해겔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또 해겔을 비판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한데 이 2번 선택지는 해겔이 갖고 있는 변증법, 가번의 그 변증법이 마르크스가 갖고 있는 유물사관을 형성하는데, 역사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점을 짚어서 선택지로 만들었고요. 얘는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선택지로 등장한 건 새롭다. 자, 맞아요. 3번. 가의 종합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은 기존의 것보다 더 발전된 것이다. 이걸 지문만 잘 읽어봐도 뭐 당연히 맞죠. 그럼 4번 갑니다. 나의 디귿은 공동체 윤리의 마지막 발전 단계로.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인륜이 필요한데, 인륜 공동체, 국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계약을 통해서 생겨난다. 계약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회계약론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국가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보는 거예요. 수단이에요.
자, 그쵸? 반면에 해겔은 목적 그 자체라고요. 이 4번 선택지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래서 자꾸만 홉스, 해겔을 엮어서 문제를 만드는 이유가 국가를 목적 그 자체로 보는 해겔과 사회계약설의 입장에서 보는 홉스를 비교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문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4번은 의미 있는 선택지예요. 자, 옳지 않은 거 4번이죠. 5번, 나의 기억에서 니은으로, 니은에서 디귿으로 변하는 가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정반합 변증법의 원칙에 의해서 가족, 시민사회, 국가가 발전되어 간다.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죠. 정답 4번 찾아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오늘 배웠었던 내용들 중에서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 다 문제로 만들어졌고 좀 새로운 구도 혹은 새로운 선택지가 보이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복습을 해두신다면 우리 앞으로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도 오늘 1시간 동안 칸트 해겔 중요한 주제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